한 나라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마치 잔잔한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 기둥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붕괴 말입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수십 년 전 일본에서 시작되었죠. 일본이 겪고 있는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50년까지 이 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600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규모의 인구 감소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약 7명의 현역 세대가 부양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겨우 2명이 1명을 떠받치고 있어요. 세금을 내고 연금을 지불하며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본이나 동아시아 특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파도가 서구로 번지고 있어요. 유럽 전역에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유럽의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EU 토착 인구가 4억 7천만 명에서 3억 1천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3분의 1 이상이 감소하는 거죠. 한 국가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여성 1명당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헝가리는 1.5명, 그리스는 1.3명, 스페인은 겨우 1.2명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이미 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륙 곳곳에서 시골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교실을 채울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연금 지출이 이미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부 국가들은 벌써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탈리아는 버려진 마을들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1유로의 집을 팔고 있어요. 헝가리는 부부가 더 많은 자녀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거의 모든 유럽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민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륙은 일본과 같은 경제적 운명에 직면할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과연 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슷한 패턴은 보이죠. 오늘날 유럽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섬뜩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80년대 파리나 베를린이 아니라 일본으로 말입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1987년에는 평범한 일본 직장인의 소득이 평범한 미국 직장인보다 더 많았거든요. 경제학자들은 2010년이 되면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서 정점에 올랐을 때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라가 번영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원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자 더 좋은 직업과 고등교육을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죠. 1980년대 동안 도쿄에서 집을 사는 비용이 거의 3배로 뛰었고 많은 주민들이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가 되고 아파트가 다시 원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갖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게 됐어요. 결혼과 가정 구성이 미뤄지거나 아예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었거든요. 일부 계산에 따르면 가족이 자녀 1명을 성인까지 키우는데 $21만 이상이 든다고
예측됐습니다. 1989년까지 일본의 출산율은 1.57로 떨어졌는데 인구 안정에 필요한 2.1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어요. 이 속도라면 3세대 만에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확산되던 시기에 일본은 현대사상 가장 파괴적인 금융위기 중 하나를 맞았습니다. 1990년대 초 수년간 느슨한 통화정책과 투기적 부동산 투자로 쌓인 거대한 자산 거품이 마침내 터졌어요. 하루아침에 주택 가격이 폭락했고 은행들이 부실 채권으로 고통받으면서 주식시장도 6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에 빠졌고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 세대에 걸친 경제적 번영의 약속은 일자리 불안정, 임금 정체, 주택 가격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붕괴는 더욱 가속화됐어요. 일본 정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현재 약 1억 2,400만 명인 인구가 2100년까지 약 7,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4,800만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단 한 세기 만에 38% 감소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서 50세 이하 인구가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것이 유럽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불행히도 현실은 일본의 붕괴를 초래한 정확한 요인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속도가 훨씬 빠를 뿐이에요.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베를린은 지난 10년간 거의 68% 상승했고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스본 같은 곳에서는 무려 118% 이상 폭등했습니다. 오늘날 유럽 대도시의 평범한 젊은 성인은 소득의 42%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어요. 동시에 젊은 직장인들에게 도시 생활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유럽 GDP의 82%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거든요.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에게 도시는 일자리, 대학, 인맥이 집중된 곳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이를 갖기가 점점 더 어려운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전 일본과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적 압박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결혼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여유 부족 때문만은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부터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까지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해졌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유럽 젊은이들 중 약 38%가 기후변화 때문에 자녀 계획을 재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인 관계 자체를 피하고 있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는 주로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수의 급격한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면 인구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효과가 수십 년째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일본 인구의 약 29%가 65세 이상이 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 중 하나가 됐어요. 이로 인해 일본 경제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이를 부양비라고 합니다. 주로 아이들과 노인인 비경제 활동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측정하는 지표죠. 1960년대 일본은 은퇴자 1명당 근로자가 약 10명이었지만 오늘날 그 수는 겨우 2명에 가까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점점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무게를 떠안아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점점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점점 더 많은 연금 의무를 떠안아야 하며 급증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해요. 동시에 전국의 시골 학교들이 가르칠 아이들이 더 이상 없어서 영구 폐쇄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 정부가 전력 공급을 계속하기 위해 토지와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인구 통계학적 붕괴로 인해 일본 경제가 매우 침체되었고, 이제 유럽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EU 내에서 인구가 안정적인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어요. 2023년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유럽 성장의 엔진이었던 독일도 현재 1.54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오랫동안 관대한 가족 지원 정책으로 예외적인 국가로 여겨졌던 프랑스조차 1.6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EU 전체 평균은 현재 1.48로 1980년대 약 1.96에서 감소한 거죠. 한 추산에 따르면 2050년까지 유럽 원주민 인구가 1억 5,20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 유럽은 수십 년간 주택 위기, 혼잡한 도시, 부실한 공공 인프라에 시달려왔거든요. 인구가 줄면 더 넓은 공간, 더 저렴한 주택, 공공 서비스 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일본처럼 인구가 줄면 주택난이나 교통체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고령화 사회를 떠받칠 근로자, 납세자, 소비자가 줄어드는 거죠. 정부와 복지 지출에 큰 비중을 두는 유럽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압박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연금을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매년 정부 예산에서 직접 나온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인 EU 시민은 다른 사람의 연금을 충당하는 데만 연간 약 5,200유로를 지불하고 있어요. 동시에 병원과 요양시설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2010년 이후 간호사 공석이 52% 이상 증가했어요. 이런 부족 현상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나는데 돌봄을 제공할 인력은 부족한 거죠. 프랑스는 이미 은퇴 연령을 올려 이 위기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기간을 단 2년 늘리자 전국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죠. 정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을 삭감할지, 세금을 올릴지, 아니면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어느 것도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죠. 유럽이 이런 새로운 추세를 관리하거나 역전시키고자 한다면 가족 지원,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 은퇴 시스템 재검토, 생산성 혁신에 대한 투자가 모두 필수적입니다. 인구 감소는 하룻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죠. 유럽의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내릴 선택들이 수십 년간 유럽을 형성할 것입니다.